본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졸라 지키지 않습니다. 베테 방송사상 최초로 제가 제안한 소재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락 음악을 다룬 영화를 다루기로 했는데 락 음악이 왜 B급적이고 비주류적이냐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 또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살짝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에서 락 음악은 현재 비주류가 맞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도 물론 이제 미국이나 뭐 외국에서는 비주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래도 좀 많이 듣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의 락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락 음악이 언제 주류였던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신중현 선생님께서 그 60년대 말에 벌써 미군 부대 미8군에서 연주를 하시면서 사이키델릭 락을 받아들이시고 뭐 김추자 했지만 그리고 태생 자체가 어차피 기지촌에서 그렇죠. 탄생했으니까. 그래서 기지촌에 탄생을 했고 한국의 초기의 대중음악인들이 그 미8군 부대 기지촌이라고 하는 8군 부대에서 미국인들의 음악을 카피해서 연주하기 시작했고 락의 어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어차피 그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문화의 주류에는 들어오지 못했던 가장 주류에 근접했던 것이 신중현과 엽전들이 보냈던 뭐 미인이라든가 빗속의 여인 그다음에 이제 김추자나 뭐 몇몇 가수를 통해서 했던 거고 한 번도 사실 락은 주류였던 적이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것은 김추자 씨 이후에 김정미 씨라고 또 훌륭한 가수입니다. 한국의 어떤 사이키델릭 음악의 진짜 깜짝 놀랍니다. 같은 존재였었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저항 정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락 음악, 락 음악을 다룬 영화들 특집을 마련했어요. 그렇습니다. 스탠리 형님의 제안을 받아서 또 저희가 지난주에 또 뭐 테마로 그런 거 많아 부분이 있어서 테마 락인가?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껏 이빨을 좀 터실 수 있도록 집을 좀 제가 이제 이걸 또 생각해 된 계기가요. 그 KBS 탑 밴드라는 거를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했다가 3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공통점인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1, 2회는 재밌고 맞아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경쟁에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최근에 왜 그런지 저는 느꼈어요. 뭐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덩어리를 이렇게 잘 다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석일 때는 우리가 참 신선한데 이게 점점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다듬어지면서 오히려 맛이 없어지는 신선미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번에 시작된 탑 밴드도 한 4, 5회, 3회 뭐 관성적으로 최근에도 보긴 합니다만 1, 2회를 보면서는 저도 약간 충격을 받은 게 아니 한국에도 저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밴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한 여가수가 주축이 된 밴드가 제주도 출신 밴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쓱 지나갈 때 이 언니가 이제 약간 히피 코스프레를 하고 나와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컬 축이 끝내주죠. 그래서 밴드인가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리기 전에도 느낌이 약간 제니스 조플린인데 그랬더니 딱 나와서 하는데 제니스 조플린의 무브 오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쭈 왜냐면은 제니스 조플린은 저의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던 청년기 시절에 심대한 좀 이따 제가 영화 소개할 때 보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영혼의 충격을 줬던 가수거든요. 무브 오버를 나와서 부르는 거 보고 어쭈 이러고 봤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니스 조플린 노래를 제대로 소화할 만한 사람이 제니스 조플린 음색까지는 못 따라가는데 느낌은 비슷하게 내는 그래서 야 한국에서도 제니스 조플린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그렇다면 락 음악을 다룬 영화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음악을 참 안 듣는데 제 전화기 안에 앨범이 한 5개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니스 조플린. 제니스 조플린 영혼의 가수. 그 오디션 프로그램 말씀드리자면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 자주 보는데 처음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정말 아마추어들이 있다니라는 생각을 느끼게 되는데 방송을 보면 볼수록 후반부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 방송은 밥 딜런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델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재미없어지는 게 슈스케도 들어가서 푹푹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그 락 음악을 다룬 영화들 돌아가면서 많이 작품들 준비했어요. 예. 어쨌든 이 소재를 제안하신 스탠리 형님부터 첫 번째로 영화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화를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예. 제니스 조플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는 더 로우즈라는 영화입니다. 장미죠. 로우즈. 장미. 미국에서 1979년에 나왔고요. 주연은 배트 미들러. 예. 감독은 마크 라이델이라는 감독인데요. 예. 이 마크 라이델 감독은 이제 더 로우즈 말고도 황금 연못의 언 골든 펀드라 그래가지고 헨리 폰다의 유작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뛰어난 영화나 괴작을 만든 감독은 아니지만 헐리우드 시스템 내에서 잘 다듬어진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든 감독인데 스튜디오에 발을 잘 든 그렇죠. 고용 감독이군요. 예. 글을 잘 쓰는 수필가 정도.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감독보다는 더 로우즈는 이제 영화 자체에 대해서 배트 미들러와 제니스 조플린을 언급해야 되는데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게 이제 영화가 나왔던 79년 그때는 말이죠. 외국에서 어떤 영화가 화제가 됐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는 거라. 바로 거의 들어오지 수입이 안 되니까. 더군다나 이 영화는 그 여주인공인 더 로우즈 역할에서 그 캐릭터가 하는 말이 콘서트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도 이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을 아세요? 그건 바로 드락, 섹스, 락앤롤. 그러니까 술과 마약에 찌들은 사람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건전한 대한민국을 창달하기 위해서 모두가 새벽정에 울리면 일어나 나가던 시절에 건전 사회 그런 표도 그럼요. 같은데. 대마초만 피면 완전히 가수 지금도 대마초는 금지입니다만 그 속에서 이런 퇴폐적인 영화는 도저히 수입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 고딩이었던 저는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영화의 엔딩 테마 The Rose, Some Say Love 유명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스탠다드 팝이 됐고 그래서 근데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미군 부대에 가까이 살아서 이런 문화에 정통하던 놈이 있었는데 야 그게 사실은 제니스 조플린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거야. 그러면서 이제 OST를 들어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백판을 사다 들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판을 사다 들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싶어 죽겠는데 영화는 도저히 볼 방법이 없고 영화에 대한 갈증을 OST를 수백 번 듣는 걸로 대신 이제 풀었던 생각이 나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영화가 이제 결국 DVD로 우리나라에서 개봉은 지났으니까 93년도인가 4년도쯤 DVD로 출시가 됐을 때 맞아요. 드디어 이제 이게요 웹상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웹상에서는 별로 없어요. DVD로 봐야 돼요. 구할 수 있는 분은 보세요. 이 영화는 주제곡의 명성에 비해 영화 자체는 굉장히 많이 안 알려진 영화죠, 사실. 약간 저평가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IMDb 같은 데서 보면 평점이 6.9점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나왔을 때 재미는 영화를 보시면 알 테지만은 이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한 여자 락 가수의 어떤 그 비참한 내지는 처절한 일생을 다룬 얘기고 실질적으로 제니스 조플린이라는 가수가 모델인데 이 제니스 조플린이 이제 여성 최초의 락 가수이자 브루스 가수이자 백인 여성 최초. 그 전까지 이제 락이나 브루스 하면은 이제 흑인들의 영역이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남자 백인이면은 남자 가수의 영역이었는데 백인 여성 가수로서 최초로 이제 브루스 그리고 락을 했던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밥 딜런의 연인이자 밥 딜런은 존 바이스. 존 바이스. 죄송합니다. 밥 딜런은 이제 과가 다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밥 딜런이랑 사귀면 큰일이야. 잘못 들어갔다. 둘이 완전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라디오에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서머 타임을 한번 처음으로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제니스 조플린을 알게 됐는데 서머 타임이라는 노래 자체는 그 뮤지컬 그 클래식 뮤지컬 포기아 베스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곡 자체는 아주 유명한 스탠다드 재즈고 그렇게 나른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 서머타임을 제니스 조플린이 임종 직전의 환자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절규하는 느낌으로 불렀을 때 저는 온몸의 그 모공과 이 동공이 그 진짜 확장되면서 온 신기가 바짝바짝 서는 세상에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니스 조플린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제니스 조플린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백판이든 뭐든 다 구해쓰기 시작했고 월간 팝송이나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제니스 조플린의 일생을 알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제니스 조플린은 그렇게 투어를 많이 돌다가 투어 돈다는 게 굉장한 노가다라고 하더만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버스 하나 딸랑 타고 막 몇십 개 줄을 돌아야 되고 그래서 이 혹독한
이 쇼비즈니스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헤로인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술에 의존하다가 27살에 죽었어요. 제니스 조플린이 갑자기. 예. 그 당시에 유명한 3J가 다 70년대에 70년에 제니스 조플린, 짐 모리슨, 지미 핸드릭스 다 가셨죠. 예, 다 27살, 27살 나이에 다 죽었고 이제 모르자면 천재는 일찍 죽는다고 이미 제가 제니스 조플린을 알았을 때는 이제 죽은 지 한참 뒤지만은 그녀의 불꽃 같은 삶에 경도당하면서 천재는 일찍 죽어야 되는데 나는 언제쯤 죽어야지 천재가 될 수가 있을까? 내 17살 당시에 나도 10년 뒤에는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망상에. 제니스 조플린 관련한 이제 재미있는 뒷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락의 여신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거의 역사상 최초의 락의 여신이 두 명이 등장했는데 한 명이 이제 바로 제니스 조플린이고 그 라이벌격인 여성이 바로 그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그레이스 슬릭인데 그렇죠. 그레이스 슬릭은 말 그대로 여신이거든요. 굉장히 외모가 예뻐요. 근데 제니스 조플린은 사실은 좀 뚱뚱하고 못생겨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 외모로 가지고 많이 놀림받고 왕따를 당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라이벌이면서도 지금 외모 면에서 저평가당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 외모 컴플렉스나 왕따 당했던 기억 때문에 그렇게 남자들하고 섹스를 많이 했대요.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그런 걸 또 저희 복구하기 위해서 그 마약 오히려 더 그거를 자기가 극복하려고 마약에 심취하고 섹스하고 그런 어떤 분출감이 음악에서 표출이 됐던 당연하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제니스 조플린의 노래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옛날엔 제니스 조플린 노래하는 것도 보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저 그냥 잡지에 나오는 사진 몇 장, 앨범에는 사진 몇 장을 유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튜브로 제니스 조플린 노래하는 걸 보면 말이죠. 접신의 경지에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게 울부짖는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죠. 그러니까 울부짖는다는 것도 당연히 있는데 열심히 노래 부른다, 열창을 한다. 그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좀 소리는 좀 세게 질러서 부담스럽다는데 이거는 그냥 딱 이 여자가 접신의 경지에 접어들었구나 노래할 때는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제니스 조플린의 일대기를 영화로 하는 게 더 로우즈니까는 얼마나 이 배트 미들러가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뒷얘기를 읽어보면은 이 영화 제작될 당시에 제니스 조플린 죽은 지가 채 10년이 안 돼서 배트 미들러가 감독한테 제안하기를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이 스크립트가 더 펄이었답니다. 진주. 그 제니스 조플린 마지막 앨범이잖아요. 마지막 앨범에서 최고 명작 중 최고 명작이죠. 근데 이제 배트 미들러가 감독님 제니스 조플린 죽은 지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전기화가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제목 좀 바꿔주시고요. 제가 제 느낌으로 연기할게요. 그래서 캐릭터 이름을 로우즈로 바꾸고 자기 캐릭터 연기했는데 영화가 막상 나오고 나서는 이게 제니스 조플린 영화인지 그렇죠. 그 부분이 배트 미들러 영화인지 그래서 약간 속칭 발렸다. 제니스 조플린을 다루긴 했는데 배트 미들러가 연기하는 거나 극 중에 노래 부르는 부분이 제니스 조플린하고는 느낌이 좀 틀리죠. 많이 틀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제니스 조플린의 팬으로서 과연 어떻게 스크린 속에서 제니스 조플린을 이렇게 살려놨을까 궁금했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인정. 만약에 제니스 조플린을 보고 싶으면 제니스 조플린 오리지널 영상을 보든가 커스믹 블루라든가 들으면 되고 배트 미들러는 배트 미들러대로 인정. 나름대로 볼 가지가 있다. 나름대로 볼만하다기보다는 별도의 영역에서 훌륭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영화가 뭐랄까 뛰어나다고 해야 될지 특이하다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특집 준비하면서 이제 락 음악을 다룬 영화들 많이 봤는데 극영화의 경우는 말이죠. 당연히 락 음악을 다룬 영화니까 콘서트 장면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토리의 진행을 위해서 음악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커팅해가지고 다른 장면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더 로우즈는 노래 한 곡을 온전하게 다 보여줍니다. 콘서트에서. 그러니까 초반부의 콘서트에서 한 곡을 다 보여주고 중간에 무대에서 관객한테 멘트하는 걸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When a Man Loves a Woman이라는 퍼시 슬레이지 오리지널 유명한 저 R&B 발라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엔딩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씬에서도 이제 주인공이 이제 온갖 남자한테도 버림받고 마약에 취하게 술에 취해서 공연을 거의 포기할 뻔하다가 그래도 내가 돌아갈 곳은 무대뿐이지 해가지고 헬기 타고 무대에 올라와서 Stay With Me라는 이것 또한 이제 오리지널 곡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부르는데 그걸 다 보여줘요. 노래를 온전하게 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음악을 위해서 영화가 봉헌다라는 그렇죠. 느낌. 근데 또 드라마가 또 후지지도 않아. 솔직히 막 재밌진 않은데 그러니까 막 재밌지 않다라는 거는 사건이 이어져서 막 재밌지 않다라는 거지. 인물에 몰입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매트 미들러가 사실 이 영화 거의 데뷔작이나 마찬가지인 게 그 전에는 이제 가수 겸 뮤지컬 배우래 가지고 영화는 거의 뭐 첫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신들린 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니스 조플린이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할 정도로 인물을 재청소해냈기 때문에 막판에 그 Stay With Me라는 노래를 부르고 이제 쓰러지면은 그 The Rose라는 이제 유명한 그 노래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영화 다시 보면서 이제 온갖 그 알코올 중독 마약 때문에 이제 완전히 피폐돼 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 남은 불꽃을 무대에서 이제 사르고 죽는 설정인데 그 Stay With Me 장면을 보면요 저렇게 노래 부르다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정말 열창입니다. 네, 일단 저는 더 로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영화는 로즈를 스탠리 형님 소개시켜 주셨고 그다음 두 번째 영화 제가 영화를 좀 시대가 좀 약간 넘는데 저는 제가 첫 번째 소개드릴 영화는 그 1984년에 개봉했던 영화지요. 지금 아마 갑자기 저 로즈 같은 이제 진지한 영화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게 보지만 제가 소개드릴 영화는 이겁니다. 진지한 유쾌를 넘나듭시다. 이것이 스파이럴 탭이다. 그 뭐 다큐멘터리 영역에서도 거의 또 락 영화를 우리가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화죠. 이 작품은 내용은 아마들 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일단 감독 롬 라이너가 감독을 했는데 이 익숙한 감독이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잠깐 착각했군요. 디스 스파이럴 탭이라 내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했던 거는 저기 더 왈츠의 마지막 더 밴드의 마지막 공연을 저기 스콜세지가 다큐멘터리로 만든 라스트 왈츠가 다큐멘터리고 이건 다큐멘터리는 아니에요. 이건 모큐멘터리지. 다큐멘터리 모큐멘터리. 그 롬 라이너가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어떤 영화 감독처럼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영화 소개 그 밴드 소개를 합니다. 스파이럴 탭이라고 하는 밴드를 하면서 자기가 뭐 60 몇 년도에 뭐 어디 가서 무슨 이상한 무슨 바나나 클럽인가 뭘 갔는데 거기서 이거 정말 특이한 사운드를 봤다. 이 정말 영국의 뭐 엄청난 뭐 밴드가 나오는데 이 밴드가 그 당시 80 몇 년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국이래네 자꾸 미국으로 투어를 온다 해가지고 내가 이 밴드의 역사를 기록해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영국의 그 스파이럴 탭이라는 밴드가 이제 미국 투어를 위해서 온 것 같다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 찍는 일종의 페이크 다큐 같은 페이크 다큐 딱 모큐멘터리로 진행을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찍는 과정에서 처음에 와가지고 막 그 밴드가 점점 와서 처음에 그 자신만만하게 막 오고 왔다가 그렇죠. 그 초반에 이제 엄청난 그 무식이라든지 뭐 무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하면서 무너져 내리고 그럼 상황도 계속 공연도 이상하게 꼬이고 그 밴드가 무너지고 나중에 밴드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서 멤버가 나갔다가 갑자기 극적으로 일본에서 우리 음악이 잘 나가기 시작했어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그러면서 갑자기 결합해서 갑자기 나가는까지 여기까지가 사실 이 밴드의 그런 그 희망성쇠를 전혀 심각하지 않고 그냥 웃기죠. 그 희망성쇠를 계속 보여주는 건데 이 작품에 이제 사실 이게 84년이니까 84년이라는 시기가 딱 어떤 시기냐면은 그 미국도 락이 그 68년 그 딱 68 그 우드스탁을 개점해가지고 막 폭발을 했다가 이제 그 68 지나고 이제 그 서서히 막 몰락하는 시점이거든요. 70년대부터 디스코로 이제 슬슬 바뀌기 시작하고 디스코로 넘어가고 몰락하고 MTV의 등장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84년도 또 특히 이제 레이건 시기가 겹치면서 그 굉장히 안정적인 시대가 다가오고 그러면서 사실 락이라는 음악들이 거의 주류에서 밀려나는 그런 시기. 왜냐하면 락은 저항의 목소리고 저항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저항의 기류라든가 그런 그 전반적으로 분출되는 그런 것들도 영향있고 그래서 실제로 락의 전성기가 뭐 5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가장 전성기 60년대 우드스탁이라든가 몬트레일 팝 페스티벌 그리고 히피즘이 결정에 달할 때가 사실 락의 전성기 70년대까지도 우드스탁 뭐 베트남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종전하면서 이제 75년 베트남 전쟁이 종전하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카터로 바뀌면서 전쟁의 수습 분위기 그다음에 전쟁의 어떤 회고 분위기 이런 식으로 영화도 같은 그래서 이제 뭐 커밍 홈 같은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귀향 같은 영화가 나오고 그러다가 80년대 우리 레이건 아저씨께서 전쟁 이제 그만하자고 위대한 미국 다시 건설해 버리겠어 이렇게 되면서 저항의 메시지 자체가 살짝 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옛날에 명박이 형이 이제 내가 여러분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화는 됐고 민주화는 다 이루었는데 이제 뭐 누가 다시 민주화를 돌리겠어? 명박이 형이 이제 돈 벌게 해주겠다니까는 우리 그쪽으로 가자고. 그때 그런 분위기하고 비슷했던 딱 그런 시기죠. 딱 그런 시기죠. 딱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그 반항 문화를 주도했던 히피들이 점점 옆으로 이제 진화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락의 정신이 막 무너지고 또 락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 당시 반항의 기운을 할 때
반항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몇 가지 좀 안 좋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집단 섹스라든가 그런 식의 몇 가지 것들이 부각되고 하면서 그 락이라는 음악들이 무너져 내려간 과정들을 오히려 이제 담담하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담담하거든요. 이 극은요. 보면 원래는 굉장히 아는 사람들 그냥 코미디처럼 웃고 보고 할 수 있지만 담담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네요. 내용은 굉장히 담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대로 거의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이 작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코미디 영화로 볼 건 아니다. 유쾌한 영화로만 볼 건 아니다는 게 좀 굉장히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딱 그 시기가 이제 메탈의 주류가 어떤 장르였냐면 이제 LA 메탈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가벼운 대신 외모에 치장을 하는 음악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런 음악들이 이제 주류로 등장하기 시작했었죠. 흔히 말하는 비주얼 계열이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락 같은 경우에는 이 너무 발산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 짧은 게 아닐까. 그 에릭 홉스범이 쓴 책 저항과 반역의 역사 재즈. 재즈는 지금까지 꾸준히 살아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호가가 있죠. 그냥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풀어내듯이 하나하나 풀어내는 이 재즈는 쭉 이어지는데 락은 어쨌든 재즈를 뿌리로 삼고 나왔지만 확 터뜨리고 나서 훅 가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락이야말로 가장 젊은이들의 음악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얘기하셨던 발산, 분출. 저처럼 이렇게 분출이 옛날 같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옛날에 저도 락 음악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지만 지금은 오늘도 여기 녹음하러 오기 전에 라우마이노프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락을 듣기는 들어요. 어쩌다가 제 기본 전환용으로 듣기는 듣는데 옛날에 들었던 만큼 그 시원함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얘기하신 거예요. 락이 결국은 폭발, 발산, 분출이 있는데 이제 내가 분출을 한창 분출 활동을 할 나이가 좀 지나다 보니까는 음악을 들었을 때 쾌감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죠. 저도 언젠가부터 이제 지칠 때는 락 음악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 마리오 란자 이런 사람들을 하지만 내가 10대 때 20대 초반 때 들었던 락의 정신은 지금도 나의 뿌리가 돼서 그 탑 밴드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던 그 한국 여가 가수의 무브오버 하나로 내가 확 깨어난 느낌을 받듯이 영원히 잠재돼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사실 저는 아직 락 듣는 편인데 예전에 한참 이제 그 펑크 막 이제 그런 쪽 듣다가 요즘은 그것까지 벅차가 이제 프로그레시브 쪽을 듣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락의 음악이 점점 이렇게 순치된다는 느낌이 순치되는 게 맞습니다. 순치되고 그 저항이 사라지고 그 스스로의 모순 사실은 그 발산이 너무 워낙 강한 발산이다 보니까 내부에 모순 같은 게 있는 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의 에너지만큼 전진하는 게 사실 락이거든요. 그런 내부의 모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들이 외모에나 신경 쓰고 이 영화에서 아주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세상의 위대한 락 음반들은 전부 다 70년대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80년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의 정신보다는 외모 그리고 음악은 좀 더 가벼워지고 이런 음악 LA 메탈이나 이런 것들로 좀 빠지면서 뭐라 그럴까 음악을 소비자는 이런 청중보다 아티스트들 스스로가 소비를 해버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 상황이 바뀐 거예요. 야 촌스럽게 왜 아직도 저항이야. 이제는 즐겨야지라는 식으로 시대 가령 지금 우리가 학생운동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담론을 얘기할 때 소위 저희 세대들의 그 86세들이 이제 가치적 받는 게 야 30년 전에 우리는 연대감과 뭐 어떤 대의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젊은 친구들 얘기하면은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납득하지 못하는 애들한테 자기가 왕년했던 거를 강요하는 것만큼 유추롭고 그거 자체가 사실 강압이고 폭력이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사실은 전략 전술도 거기에 맞게 구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 시기에 통했던 것만 가지고 바뀌었단 말이죠. 음악도 그 소비하고 받아들이는 형태가 바뀐 거예요. 이미 미국은 80년대부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락 음악도 바뀐 거죠. 뭐 이 스파이럴 탭이다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은 뭐 쭉 보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그 밴드 구성이나 모양들 같은 거 보면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락 밴드들의 메타포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 연상케 많습니다. 하는 그 멤버 두 주축 멤버가 서로 이제 그 한 멤버의 여성 친구 때문에 서로 싸우고 헤어지는 과정이었는데 이거는 거의 명백하게 제가 보기엔 오노 요코 그 존 레논일 수도 있고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오노 요코를 아마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플러스 믹 제거하고 에릭 크랩튼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생각도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여자 때문에 밴드 내부 그룹이라 그러죠. 그 따라다니는 팬들 그리고 뭐
그 밴드 실제로 그 모습이나 딱 그 헤어스타일 그리고 화장법 그런 거 딱 보면은 아주 정말 노골적으로 제프 백 또는 지미 핸드릭스는 아니고 제프 백 또는 저희 그 걔가 누구죠? 그 롤링스톤즈? 닉 제거. 그걸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딱 구현해놨고 그 또 밴드가 실제로 그 당시 딱 그랬거든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이나 미국 유럽 쪽이 안정화되면서 락 음악이 쫙 가라앉고 있을 때 그때 이 락 음악을 락이나 그런 밴드를 구현해주고 사실 일본에 정말 뜬금없이 일본에서 그러한 음악들을 올드 락에 붐이 불어가지고 그게 말이죠. 좀 희한한 게 그 나중에 뭐 일본의 그룹도 라우드니스나 엑스제팬 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룹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일본 시장이라는 게 특히 일본 음악 시장이라는 게 어떤 게 있으냐 말이죠. 본국에서 평가되지 못하거나 본국에서 저평가됐던 그룹들을 일본에서 먼저 찾아서 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바로 퀸입니다. 퀸 같은 경우는 보헤미안 랩소디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지만 사실 1집, 3집까지 또 시어 하트 아택까지만 해도 뭐 킬러퀸 하나 정도만 되고 뭐 그냥 뭐 딜딜 했는데 일본에서는 1집부터 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보헤미안 랩소디 내기 전에 4집 언나이데이트 오페라 내기 전에 이미 3집, 2집 내고 일본 투어를 돌았습니다. 역시 역사와 전통의 일본. 그러니까 일본에 약간 그런 오타쿠적인 그런 문화가 확실히 있어요. 뭔가 파는 문화가. 이 프리드 머큐리랑 퀸이 일본에 갔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뭐 그냥 뭐 그러고 미국 투어는 생각도 못했는데 일본에 가니까 완전 난리가 난 거지. 그리고 일본에서 키워준 대표적인 락 밴드는 누가 뭐래도 스콜피언스죠. 스콜피언스, 퀸, 그다음에 칩트릭이라고 I Want You To Home 이거 칩트릭도 아주 그 본고장이 영국에서인가 영국 밴드일 텐데 부독한 라이브 부독한 라이브 하면서부터 일본에서 확 뛰었고 그래서 이제 퀸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했냐면은 네 번째 그러니까 금이 환영인 거예요. 별로 유명하지 않았을 때 일본에서 이미 인기를 한번 경험했고 그다음에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는 앨범에 언에이드 오페라가 전 세계 히트를 친 다음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 이세탄 백화점인가 백화점 사장이 프레드 머큐리가 쇼핑을 좋아하니까는 그날 하루는 문을 닫아라. 프레드 머큐리가 쇼핑할 수 있을 만큼 다 골라 가지고 가게 해라. 이러니까 나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 5집인 A Day at the Race, Somebody to Love가 있는 그 음반에서 말이죠. Let Us Calling Together라고 사이드 B의 맨 마지막에 있는 앨범에는 아예 일본어 가사가 담긴 노래가 다 있습니다. 데오토리아떼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고등학교 때 그 음반을 들었을 때 영어는 읽었는데 갑자기 알파벳으로 표기한 희귀한 문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근데 친구 어머님과 이제 일본에 능통하신 분인데 야 저거는 일본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그 문장을 일본 그때 얼마나 제가 배반감을 느꼈는지 퀸을 저도 연모하고 숭배하고 악망하던 밴드가 족발이 들어간 어로 가사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는데 알고 보니 그런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곡 이제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들어오면서 금지곡 일본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라이센스 할 때는 삭제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스틱스의 미스터 로봇. 노마가리 맞죠. 코러스에 들어갔다고 금지곡 됐어요. 이렇게 해서 또 소개해 주시죠. 거의 웬만한 얘기들은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스파이럴 탭이다는 그 배우들이 원래는 그냥 배우들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연주자들이 아니라. 근데 이 영화 이후로 실제 밴드 결성해서 활동했잖아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밴드 영화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들이 진짜로 스파이럴 탭이라는 밴드를 만들어냈죠. 말대.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게 저는 찾아봤더니 3집까지 나왔답니다. 이 음반이. 나름 팔려나 보네. 그러니까 저도 놀라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음악들이 생각도 괜찮아요. 여기 나오는 음악들이 생각보다 괜찮고 아니 지난번에 닥터님이 터네이셔스 D 말씀하셨지만 공연했잖아요. 걔네들도 잭 블랙이랑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경우니까. 아니 근데 잭 블랙은 워낙 뭐 음악적 기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영화를 위해 모였다가 영화를 모였다가 D는 원래 이제 그룹이 있고 그룹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영화가 나온 거고. 이거는 영화가 나오고 영화가 히트치면서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그룹이 그 진짜 1집 같은 거 들어보면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밴드들의 음악 폭이 정말 넓습니다. 사이키델릭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얼터너티브까지 정말 더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세 명이 가상의 포크 밴드도 만들었어요. 포크 밴드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 영화 설정 내부 설정 보면 이 포크 밴드에서 시작했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설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대로 현실에서 그 포크 밴드를 거꾸로 포크 밴드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뒷얘기 유쾌하고 상쾌한 뒷얘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락이라는 음악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그 저항 정신을 그 순치돼 갔는지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고 좀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독 이 감독 롬라이너 잘 아시겠지만은 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미저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들었던 감독이고 그러니까 A Few Good Men 스티븐 킹 영화를 가장 잘 만드는 감독이에요. 가장 잘 만드는 감독 중에 한 명. 최근에 좀 뜸하긴 한데 음악을 굉장히 잘 쓰는 감독. 그렇습니다. 원래 배우 출신이에요, 이 사람. 그렇죠. 배우도 하죠. 미국의 그 시트콤에서 출연했었죠. 이렇게 배도 많이 나오고 수염도 이렇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털보가족인가 뭐 그런 제목을 했을 겁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로브라이너 영화 중에 좋아하는 게 그 프린세스 브라이드. 괜찮죠. 음악을 마크 노플러가 있었잖아요. 이 감독이 음악 굉장히 잘 써요. 프린세스 브라이드라면 그 여배우 그 쇼펜 부인 로빈 라이트 펜. 그리고 남자 배우는 지금은 망가진 그 누구더라? 그 로빈 영화 패러디했던 그 영화 주인공이었던. 하여튼 그 영화 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로브라이너 어쨌든 훌륭한 감독입니다. 저는 아마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중에 가장 최신작일 거예요. 국내에서 올해 개봉했었고 얼마 전에 개봉했다 내렸는데 못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가 누굴까요? 비틀즈라고 보통 얘기하죠. 비틀즈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비틀즈의 라이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밴드라고 얘기하면은 다 이견이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밴드가 누구냐면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비틀즈의 객관적으로 비틀즈의 라이벌이라 불리는 밴드들이 몇몇 있어요. 개인적으로 롤링스톤즈를 그렇죠. 롤링스톤즈가 가장 첫머리에 떠오르는데 제가 봤을 때 비틀즈의 실질적인 라이벌이면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유독 저평가되는 밴드가 있습니다. 바로 비치보이스죠. 비치보이스. 왜냐 비치보이스는 워낙 음악 초기 때 조금 가벼운 음악, 서프 뮤직, 서프락, 뭐 서핑 USA, 뭐 펀펀펀 이런 음악들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실은 그냥 여름에 신나는 음악 정도로만 인정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판 서핑 USA가 노래가 따로 있죠.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근데 사실은 이 롤링스톤스에서 보면은 역대 음반 순위를 손꼽거든요. 여기서 1위는 뭐 불멸의 1위는 역시 비틀즈의 서전 페퍼스 롱리 하츠 클럽 밴드인데 바로 문제 2위가 바로 이 비치보이스 음반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비치보이스가 그냥 가벼운 서프락 밴드로만 알고 계신데 이 비치보이스의 바로 이 음악성을 이끌었던 양반이 바로 브라이언 윌슨입니다. 폴 맥카트니의 최고의 라이벌로 손꼽히는 양반이죠. 바로 이 브라이언 윌슨의 기타하고 싱어했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싱어는 아니었고 주로 뭐 음반을 만들었고 사실 음반의 전체적인 컨셉과 프로듀서를 했던 양반이 바로 브라이언 윌슨이고 모르시는 분들 좀 설명드리자면 바로 이 양반의 두 딸이 그 마마스 앤 파파스의 그 필립스 딸과 바로 만든 밴드가 바로 그 유명한 윌슨 필립스죠. 윌슨 필립스. 이 브라이언 윌슨을 모델로 한 영화가 바로 이제 러브 앤 머시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고의 음반 2위에 올랐던 그 팻 사운즈라는 음반인데 이 음반을 만들던 시절에 이 브라이언 윌슨을 다루고 있는 영화 바로 러브 앤 머시예요. 못 봤네. 꼭 봐야 되겠네. 이 영화 굉장히 훌륭한 영화인데 국내 흥행이 좀 잘 안 됐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치보이스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그 어떻게 보면 가볍게 소비가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브라이언 윌슨이 어느 날 한 음반을 듣고 굉장히 쇼크를 먹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비틀즈의 러버 소울. 비틀즈의 3대 명반 중에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음반 중에 첫 번째 바로 러버 소울을 듣고서는 야,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벼운 음악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역사의 길이 남을 음악을 만들어야겠다고 이제 스스로 강박관념에 빠져서 음악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팻사운즈라는 음반이 발매가 되는데 이 음반이 정말로 아주 아까 말씀대로 역대 음반 2위에 오를 정도로 훌륭한 음악, 아주 신기한 소리. 도대체 이 소리는 어떤 악기로 연주를 했을까? 들으면 막 궁금해서 미칠 정도로 그런 아주 대단한 음반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롤러장에서 퇴출을 당했군요. 그래서 이 음반을 듣고서는 영향을 받아서 또 충격을 받고 폴 맥카트니가 만든 음반이 바로 서전 페퍼스 롱리 하츠 클럽 밴드입니다. 상호간에 서로 좋은 긴장을 주는 그런 라이벌이었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브라이언 윌슨이 정말 좋은 음악, 비틀즈를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음악을 만들어내겠다는 강박관념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스스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의 병, 강박관념에다가 환청도 들리고. 그래서 실제 이런 명반을 만든 후에
또 서전 페퍼스 롱야츠 클럽이 나오고 나서 브라이언 윌슨은 이제 다른 멤버들 공연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난 공연 안 다닐래. 니네나 그냥 공연 다녀. 예. 난 스튜디오에서 음악 만들래. 음악성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역대급 음반 스마일이라는 음반을 만들게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이 음반을 완성을 못합니다. 이 양반이 그때부터 정신병이 좀 심해져서 그래서 이 영화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요. 반씩. 현재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과거에 이 브라이언 윌슨을 연기하는 건 바로 그 폴 다너. 예. 완전 얘도 참 장난 아니죠, 폴 다너. 그리고 현재 브라이언 윌슨을 연기하는 게 바로 이제 존 큐색입니다. 아유 쿠삭 형 좋아. 벌써 멋진 배우들 나오네요. 근데 이 현재 브라이언 윌슨 이상해요. 여주인공 이제 우연찮게 자동차 셀러인 여주인공을 만났는데 어딘가 모르게 너무 불안해 보이고 자기 자신을 혼자 통제도 못하고 더 중요한 건 이 법정 대리인인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이 정신과 의사가 모든 이 브라이언 윌슨의 행동을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트를 해도 옆에 나와 있고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있고 사실 이게 실화에 근거한 건데 이 브라이언 윌슨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를 고용했는데 이 양반이 아주 악독한 놈인 거예요. 아 정신과 의사가. 그래가지고 브라이언 윌슨의 재산도 자기가 관리하고 일부러 병도 뻥튀기 시켜가지고 빨대를 파고 잡거나 그냥. 그래서 약 막 심한 약 먹이고 사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특히 제가 좀 감정이입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힘들던 시절에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는데 저는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신과 치료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의사를.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평생 자기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약에 중독시키는 경우가 있다. 의사가. 그게 점 보러 가면 무당이나 점쟁이가 뭐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상한 얘기 해준 거는. 그러니까 이 약을 못 먹으면 자꾸 불안해서 이 약을 찾게끔 평생 단골 손님으로 만드는 그런 의사들이 많다는데 바로 브라이언 윌슨이 그런 나쁜 의사를 만난 거예요. 저런. 그래서 이제 영화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브라이언 윌슨이 그런 음반을 만드는 강박관념을 다루고 현재는 결국 이제 결론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브라이언 윌슨이 어떻게 현재 의 모습으로 오고 있나. 영화는 다행히 이제 해피 엔딩입니다. 이 영화 한번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 브라이언 윌슨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말씀드린 대로 비틀즈에 오히려 영향을 줬기도 한 이런 아티스트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불면의 걸작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 완성 못한 스마일이라는 음반은 결국 수십 년이 지나서 솔로 음반으로 발매를 결국 했습니다. 제가 스마일이라는 음반은 들어본 기억이 없지만 한창 음악을 듣던 당시에는 우리가 다 LP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싱글 커팅 그러니까 도너스판 이 발매가 따로 안 되고 다 LP로 들었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LP가 앨범이 나오면 그중에서 히트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한두 곡 정도를 그 노래 한두 곡만 이렇게 45rpm으로 돌아가는 도너츠판에 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별로 없었고 LP 전체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도너츠판이 아예 거의 안 나왔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몇 장 빼놓고 다 LP 통을 들었는데 저도 이제 설핀 USA를 듣느라고 그 비치보이스 판을 딱 사가지고 설핀 USA 잔잔잔 그다음에 이제 펀펀펀 잔잔잔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귀찮아서 바늘을 그냥 드러내지 않고 쭉 들었는데 다른 노래도 좋은데?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확실히 좀 납득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패사운드의 God Only Knows라는 곡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 그 러브 액츄얼리 같은 데도 삽입이 됐었고 의외로 요즘 방송에 굉장히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 당시에 실험적인 음악을 하던 비치보이스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비치보이스를 단순히 여름용 신나는 음악으로 만들었던 음악으로만 기억하시는 관객분들이라면 이 영화 꼭 한번 보시고 천재적인 아티스트가 음악을 만드는 그 어떤 내면을 보여주는 아주 노골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 정말 좋은 영화니까 한번 뭐 블루레이라 아니면 뭐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 싶네요. 꼭 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와서 어떤 영화를 보다 보면 계속 한국 영화로 돌아가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뒤숭숭해서 그런지 계속 처음에 음악 영화 하자. 그거 들었을 때 뭘 하지? 뭐 외국 영화 이렇게 떠올리다가 떠올리다 보니까 결국 돌아온 게 한국 영화. 한국 영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짝으로 묶어서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고고 70과 와이키키 브라더스. 에넬이야? 근데 그 저번 엑소시즘 특집 때도 그랬지만 음악 영화를 보면 특히 이 실화에 근거한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얘기 나온 것도 보면
가짜 실화부터 이 실화를 다룬 그렇네. 영화들.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다든가 거의 뭐 그렇죠. 고고 70과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들입니다. 고고 70이야 뭐 데블스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와이키키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태훈이라고 그 음악하는 분 일대기를 영화로 다 그래요? 실제? 실제 그 모델이 된 밴드가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스탠리님께서 사회가 변하면 그에 대한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요번에 고고 70과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인식의 그 전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짱이지 영화는 끝내주지. 고고 70은 여기에 비할 영화가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보다 고고 70이 지금 시대에는 좀 더 보기 좋은 영화가 아닐까, 좀 더 나은 영화가 아닐까 전략적으로. 보면 고고 70 같은 경우에는 그 70년대를 다루는 이제 영화죠. 그렇죠.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유신입니다. 딱 유신 직전에 영화가 시작해가지고 유신 중반쯤에 영화가 끝납니다. 저희 형님하고 제가 딱 유신을 전후로 해서 태어났었는데 형님이 중학교 때 맨날 저를 갈구던 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 이 새끼 유신 세대가 뭘 안다고 그딴 얘기를 듣고 그때 태어난 주제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었는데 그 시절에서 가장 금기시됐던 노래가 포크하고 락이에요. 그렇죠. 이른바 저항을 얘기한 조금이라도 저항을 얘기하면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었고 물론 포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저항을 표시하긴 해서 좀 더 직접적인 탄압을 받기는 했지만 가령 뭐 김민기를 비롯한 저기 양병집, 서유석, 그다음에 대표적인 한대소. 사실 지금 근데 그분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굉장한 저항의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은유와 상징으로 어떤 고통과 아픔을 표시했을 뿐인데도 왜 아침 이슬이 왜 금지곡이 됐냐면요. 데모할 때 그 노래 불렀다고. 그리고 뭐 심중현의 어떤 록 같은 경우도 거기 무슨 우리나라 록에 무슨 대단한 뭐 사회 비판이라든가 저항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 머리 길고 당기는 놈들이 그 노래 불렀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다룬 영화인 거죠 이게. 그리고 실제 포크 같은 경우에는 뭐 밥 딜런부터도 그렇고 어떤 실제로 가사를 통해서 저항의 메시지를 담기도 했는데 락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사를 통해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애티튜드, 그렇죠. 그 태도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머리 길고 나팔 바지 입고 기성세대가 뭐라 안 그렇지 뭐 신경 안 쓴다. 고고 70 영화 다시 보는데 그 70년대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굉장히 잘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영화 처음 시작이 락을 다루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 미군 기지촌. 그렇죠. 여기 대구 기지촌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보태겠습니다만 음악 하시는 분들은 기지촌이라는 말보다는 8군 무대에 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8군 무대.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주둔하는 미군이 이제 미 제8군이었고 8군이 소속한 여러 가지 부대 뭐 용산에 있는 부대, 동두천에 있는 부대, 캠프 케이지, 캠프 험프리. 그러니까 자기네들 항상 8군 무대에 섰다고 얘기를 하지 기지촌 무대에 섰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화내실 거예요. 근데 사실 기지촌이라는 말이 나쁜 것도 아닌데 기지가 있는 동네죠. 기지가 있는 촌인데 기지촌 이코를 이제 일종의 매매춘 단지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음악인들 스스로는 8군 무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아무튼 미8군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미8군이라도 저희 부산에도 이제 미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때는 미군 부대를 부를 때 그냥 부대라고 불렀어요. 부대에서 찌개도 나오고. 아무튼 여기서 이 소울을 하던 이 밴드가 어느 다른 밴드 공연을 갔다가 이 밴드들이 연주는 정말 잘하는데 보컬이 형편이었어요. 항상 밴드가 접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쪽 소울 하는 이 조승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항상 현실은 영화는 미화되게 말이지. 그렇지. 영화 주연 배우가 조승우하고 신민하면 이게 뭐 그냥 미화입니다. 여보세요. 강동원이 신부로 나온 것 자체야말로 왜곡 중에 왜곡이고 내가 극장에서 봤을 때도 강동원의 신부복에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탄성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는 어차피 우리가 상상을 동원하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이 정도는. 아무튼 이 두 팀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데블스라는 밴드를 만들고 서울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데블스가 실존했던 밴드 아니에요? 실존 밴드. 실존 밴드였고
얼마 전에도 뭐 공연을 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실제 락음악 한국 락음악 역사 그대로 좀 각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실제 사실 그 영화에 나오는 영화에서 신문 기자로 나오는 그분 같은 게 실존 인물이 있으니까 이분 같은 게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쓰고 했다는데 어차피 영화인데 이 말은 좀 수정해서 어차피 영화가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면 그건 뭐 재현 영화지. 그 뉴스를 보고 말죠. 영화는 어차피 각색을 거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각색을 거치고 영화를 보면 그 떠올랐던 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면 대하 드라마 뭐 몇 부작이 나온다고. 그 미국에 가서 이제 한 30년 40년 사신 동포 교포분들을 만나면은 처음 하는 얘기가 뭐 제가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내 인생이야말로 영화야. 내가 단돈 100불 들고 40년 전에 미국에 가서 다 자기 얘기는 영화래. 그만큼 극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화하고 통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이야기든 이 뷰와 컷과 이 사운드가 없으면 그냥 아주 형편없는 단막급도 못해지게 마련이니까 영화는 어느 정도 영화의 문법에 맞게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서울 올라와서 약간의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바로 유신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단발령 내리고 그리고 계엄령 선포되고 사회가 난리 났죠. 이 영화의 가장 큰 메시지는 제발 이렇게 우리 억누르지 말고 좀 신나게 놀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놀아보자. 한번 놀아보자. 그러니까 뭐 저항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딴따라잖아요. 그래서 공안한테 잡혀가서 서빙고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 영화에서는 뭐 서빙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공분실 같은 데로 끌려가서 서빙고를 연상케 하는. 그래서 두드려 맞는데 빠따 한 대에 사람 한 명씩 대마 핀 사람들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어떻게 니들은 학생들은 잡혀갖고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한 명도 안 부는데 니들은 빠따 한 대에 한 놈씩 부냐고. 그러니까 이 자기 패배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객관적이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겁도 많고 무식하고 그러지만 좀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지금 보면서 오히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나. 맞습니다. 지금 대단한 혁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이것도 있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모두가 자유롭게 즐길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남한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은 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거 그게 가장 생활 속의 혁명이거든요. 최근에 그 방송법 뭐 개정 얘기 많이 나오면서 정면으로 팟캐스트들을 이제 검열을 할 그 얘기는 말이죠. 내가 준비를 했어요. 그 락앤롤 보트의 스토리가 거의 지금 그 상황하고 비슷하니까 이따 내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방송도 한번 놀아보자고요. 놀아보자니까. 그리고 우리도 부르면 되지 뭐. 다 우리 스탠 형이 시킨 거다. 나는 파고의 꿈에 빠졌는데. 하면 되지 뭐. 뭐가 할 때가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군요. 저는 한 대에 한 방에 두 분씩 불겠습니다. 아무튼 이에 반해서 와이키키 브라더스 그러니까 영화가 둘 다 어떤 회고담 영화인데 와이키키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서 굉장히 영화가 뭐랄까 변명에 가까운 영화가 아닐까. 장엄하려고 노력하는 영화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좀 그러니까 진지하려고.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영화 실존 인물인 채훈이라는 분 자체가 굉장히 진짜 음악만을 위해서 살던 분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영화 자체도 그 임순애 감독이 그 새 친구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영화죠. 그렇죠. 두 번째로 만든 새 친구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이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볼 때는 이제 새 친구의 어떤 영향력도 남아 있고 이래서 영화 정말 끝내준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40이 넘어서 이게 다시 보니까 그거보다는 그 이제 이 와이키키 브라더스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은 연령을 딱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시절 배경이 나오는데 아마 고2나 고3일 건데 이때가 바로 옥슨 80이 공연을 할 때입니다. 바로 옥슨 80. 80년. 그리고 옥슨 80이 81년에는 옥슨 81로
또 이름을 바꾸잖아요. 옥슨 80이 81년이 됐고 우리 그 다 알고는 종합 연예인 블러리의 그분이 이제 옥슨 80인데 81년도에 이제 데뷔를 했었고 아마 국풍 때 나왔던가 그래요. 그때 이제 국풍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풍 81의 그 스타가 이용 잊혀진 계절의 이용 씨하고 옥슨이었던 거. 그러니까 대학 가요제도 있고 강변가요제인데 옥슨 81은 대학 가요제에서 아마 은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게 80년. 80년. 그리고 국풍에서 또 은상인가? 그래서 어쨌든 일세를 딱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었다면은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세대 속에 나오는 그 캐릭터가 딱 지금 내 연배 정도의 사람이겠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 국풍 얘기가 나서는데 좀 국풍 얘기만 딱 들으면 이게 학살이 떠올라서. 그거는 뭐 또 다른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국풍이라는 행사는 한국의 괴벨스라고 불려지는 허문도라는 웬 그 사악한 천재가 그 81년도에 싹 뒤집어 엎은 그 엄혹한 사회적 분위기에 꿀을 싹 발라버린. 그러니까는 자, 요 얘기만 할게요. 사악한 행사지만 굉장히 기발한 행사였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 영화의 그런 관점에 동의하는 게 그 영화 굉장히 자조적인 장면이 있고 저는 그 영화 와이키키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이 뭐냐면 결국은 이 양반이 밴드 오브리까지 이렇게 지위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뭐 돈 주면서 야 벗고 기타 연주해 하면서 옷 홀딱 벗고 기타 치는 장면인데 스트로크 손을 흔들잖아요. 그 장면을 구도를 보면 딱 자위하는 모습 같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저 사람은 그냥 혼자 딸딸이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음악성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와이키키를 보면서 좋은 영화인데 아쉬운 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당시에 이제 와이키키 브라더스하고 고양이를 부탁해 와니와 주나 완화라고 해서 이제 흥행에 좀 실패했지만 좋은 한국 영화를 다시 봐주자라는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수 조영남 아저씨도 이제 뭐 나서 인터뷰도 하고 몇몇 평론가들 했는데 물론 저도 봤죠 와이키키 브라더스. 근데 영화를 못 만들지 않았고 영화가 나쁘지 않은데 지금 파건이 바로 지적한 부분 왜 이렇게 영화가 자조적이지? 왜 이렇게 영화가 꿀꿀하지? 뭐 수원보에서 공연하다가 잘려가지고 고향에 돌아왔더니 뭐 그 옛날에 음악하던 동창들은 이제 뭐 누구는 약사가 돼 있고 그 환경운동가가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약사 먹고 살만한 약사가 너 아직도 음악하냐? 그래 열심히 꿈을 쫓아라라고 이게 위로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얘기를 해주고 굉장히 애매하죠. 애매하고 그리고 그것도 좋아. 왜냐면 그러면 주인공은 그래 너는 약사해라 나는 음악에서 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그 앞에서는 떳떳한 척하다가 와서는 아씨 쟤는 저렇게 탄다 뭐야 이러고 꿀꿀하게 담배 피고 술 먹다가 노젓가리에 불려가지고 불이하니까 도망가고 그러니까는 나 그냥 느낀 게 이 감독이 캐릭터에 대해서 애정이 없나? 이렇게 그렇게 캐릭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좀 자조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캐릭터는 자조적이며 캐릭터를 바라보는 감독의 시각은 이렇게 냉소적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2001년이니까 2001년이면은 그 30대 후반 97년 그 IMF 터지고 나서 사실은 그 거의 경기가 아주 최악의 바닥에 정점에 달해서 사실 그 시기랑 일치하거든요. 제작식이 보면요. 그런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하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뭐 워낙 성향이 가벼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 97년 그 2001년이면 97년 이제 이후에 바닥을 치다가 빠져나올 때부터 빠져나오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약간의 그 희망이 있어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쪽 흔히 말하는 운동권 쪽에서는 그러니까 최악의 절망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대안이 없고 안 보이고 그 대안이 그다음 빠져나온 대안은 결국은 운동 형태의 대안이 아니라 가장 초극적인 최신의 가장 금융 자본주의적 대안으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 과정이 어쩌면 이제 임순례 감독도 결국 이제 운동 했던 그런 보니까는 운동권에 그 당시에 그런 운동권의 그런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바로 그 시기가요. IMF 직후 90년대 중반 말 2000년 초까지가 운동권에서 정치, 사회운동, 시민운동하는 사람이 문화판으로 가장 많이 넘어왔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실 문학의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연합집회 같은 데를 참석을 하면은 아니 뭐 연극영화과 학생이 뭐 이런 걸 다 해요 라고 이렇게 경의의 시선인지 조롱의 시선인지 그런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던 울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내가 영화하고 있으니까 졸라 넘어오더라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 운동판에 쓰던 논리를 그대로 영화판에서 적용을 하면서 이것만이
올바른 영화라고 얘기하는 게서 참 같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뭐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그 경직된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영화 보면 정말 자조적이고 사실 마지막 엔딩 장면을 빼면 만약 엔딩 장면이 없었다면 영화 자체는 정말 굉장히 후져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조적일 수도 있는데 캐릭터를 자조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캐릭터를 바라보는 그 감독의 시선 자체에 이렇게 좀 조금의 애정, 연민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제가 봤던 영화가 이제 코요테 어글리인데 제가 이제 프레시댄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청춘 영화는 프레시댄스와 코요테 어글리예요. 그것이 화려함, 경쾌함 수치치고라도 희망의 메시지가 있거든. 지금은 비록 철강 공장에서 용접을 하지만 그리고 지금은 그저그로 그런 뭐 레스토랑에서 아니면 바에서 서빙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 또 꼰대 아저씨가 뭘 모르는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수록 젊은 사람들은 희망과 의지와 투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다리가 걷어차지고 어떤 신분이나 계층에 사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젊은이들한테 헛된 희망을 줘서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헛된 희망을 해서 아이들 현실에 눈을 감게 한다면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저것 떠나 젊은이라면 투지 에이씨 내가 젊은데 안 될 게 뭐 있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음악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젊음을 얘기했음에도 우리는 안 돼. 우리 인생은 끝이야. 아니 코요테 걸리는 어쨌든 do something을 하잖아. 그래서 저는 와이키키 브라더스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와이키키를 만들었단 말이야. 한국에 별볼 없는 밴드가 저렇게 개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데모 테이프를 미국에 보냈더니 미국에서 그걸 듣고 이건 천재적인 음악이다. 그래서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그런 얘기를 만들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슈가맨처럼 자리가면 없을까. 그 슈가맨을 흘러가가지고 외국에서 찾아온다든지. 박원님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이 영화로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이 결국 그 당시에 386들 맞아요. 자기 같은 세대에게 던지는 메시지였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자조적인 위안의 어떤 메시지로 보였던 게 그 유명한 소설 있지 않습니까? 채틀레빈의 연인. 첫 문장이 정말 끝내줍니다. 첫 문단. 첫 문단이 우리 시대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파괴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채틀레빈은 그 첫 문장도 끝내주지만 영화판은 실비아 크리스텔은 몸매도 끝내주죠. 그렇게 우리가 다 에러 텍스트로 생각하는 채틀레빈의 그런 명문장이 있다는 걸 찾아냈다라는 닥두님의 내공이 역시 놀랐고 제가 한마디만 그 와이키키에서 좀 와이키키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우리가 자세에 대해서 덧붙이자면은 사람이 힘들 수도 있고 좌절에 빠질 수도 있는데 가령 이제 만약에 파고가 형 너 너무 힘들어.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위안해줄 수 있는데 위안을 얻고 일단 근데 추스리고 살아나는 건 본인의 몫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나 힘들어. 나 같은 놈은 끝이야 그러면은 위안을 하고 힘을 주다가도 그래 새끼야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조는 하지 맙시다.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자기 힘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기성세대들이 뭐 아프면 뭔 개소리야. 그렇게 헛된 그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나는 그러니까 핵심은 싸워라.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 정신은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아프면 안티프라미라도 바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아까 닥터님이 말씀하신 그 운동권의 그 현실 문제가 아까 그 밴드 오브리 장면에서 아까 제가 자위하는 장면 연상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저도 그런 비슷한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그때 사실은 굉장히 회사 영화사 다니다 그만두고 좀 막 시나리오도 쓰고 이러다가 굉장히 좀 돈벌이도 없고 굉장히 힘들 때 내 스스로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야 저 사람이 저거는 지금 음악이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진짜 자위하고 있는 거야. 자기 혼자 좋아서 저러고 있는 건데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나 또한 지금 자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올바로 받아들인 거죠. 지금 생각이 나는 건데 이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정말 힘들 때 보면 오히려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더 우울해지는 거야? 아니 그냥 자조하고 자조를 하고 그냥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그래 어차피 우리 그렇게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운동권 정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런 느낌 아닐까 싶은데 그래 우리 어차피 그 전까지 운동권의 힘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였거든요. 세상은 이미 뒤집어지고 있고 바꿀 수 있고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뒤집을 수 있고 그게 거쳐서 깨진 게 93년도에 이제 소련 붕괴되면서 한번 깨지고 그렇죠. 97년도에 IMF 들어오면서 완전히 사실 박살난 상태였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사회 변혁 의지 자체를 우리가 뭐 나쁘게 생각할 수는 없고 사회는 계속해서 바뀌고 물결이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지향했던 이상사회의 모델이나 관념이 굉장히 공허했던 것이에요. 소위 말하는 PD론이든 NL론이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들이 해석하는 틀이 얼마큼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그냥 책에서 읽은 대로 이렇다더라 해서 그걸 한국 사회 오히려 이론을 현실을 바탕으로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을 끼워 맞추려고 이론에다 현실을 끼워 맞추려고 한 게 맞죠. 왜냐면 그 이론을 봐서는 사회주의는 영원 분별할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맛이 갔거든. 그리고 이렇게 국가 변란 사태에 준하는 경제적인 이런 게 일어나면은 뭐 폭도 일어나고 사회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거든. 그렇죠. 그게 다 책으로만 배운.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말이죠. 당시 운동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네들이 운동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고 계몽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크죠. 아주 큰 착각입니다. 지금이 무슨 부나로드 시대 그 러시아 혁명 당시에 진짜 뭐 인민의 90% 이상이 문맹이래 가지고 가리켜야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자기가 엘리트이기 때문에 민중을 지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버려야 되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제 지금 딱 보면 지금 시대에도 딱 맞는 게 사실은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하는 뭐 역사 교과서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행동 보면 딱 계몽군주거든요. 다른 시기 완전 다른 입장에서 엘리트주의인 거지. 입장이 다른 계몽군주인데 사실 그걸 현재 보이콧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영화가 임순례 감독 사실은 원래 운동권 출신의 감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자조적으로 간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후에 영화들을 보면은 뭐 인권 영화들하고 최근에 감독 영화죠 남쪽으로 튀어 같은 거 보면 사실 노골적으로 사실 아나키스트 영화거든요. 저는 이제 임순례 감독을 특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운동권 출신도 영화를 만들 수 있고 감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언제부터 영화를 좋아했고 정말로 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냐라는 걸 묻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업, 전업 할 수도 있지.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영화 안 하다가 영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원래 영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영화를 하는 거하고 요즘은 영화가 뜬다니까 내지는 영화가 좀 좋아 보이니까 전업하는 거하고 얘기가 다른데 거듭 얘기한다면 저는 누굴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닌데 운동권 출신 영화인 중에서 그 영화를 마치 자기네들이 옛날에 혁명론을 얘기했고 NLP론을 얘기하면은 멋있어 보였던 것처럼 이제는 시대가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영화로 프로파간다로 스토피하는 사람들이 프로파간다로 영화로 대체하는 대체해서 떠드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이제 그런 뭐 영화인 코스프레 또는 좌파 코스프레 저는 좌파 코스프레가 말이죠 얼치기 보수 내지는 노골적 코스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술판 좌파도 있는데 술 먹을 때만 좌파. 저는 요새 어디 가서 물으면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보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많이 편했어. 저는 그렇게 따진 말이죠. 반공 청년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월남하신 분입니다. 약간 농담 삼아 얘기하자면 요즘 딱 그 역사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보고 딱 보면은 사실은 그 현재 집권 세력인 박근혜 대통령 그 사람들이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바꾸면 안 되라고 그 완전 코미디야. 지금 딱 그런 형국이긴 해요. 그 어제 유시민 씨가 또 토론을 나가면서 북한 좋아하느냐 왜 북한식으로 가려고 그래. 이게 대사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아라는 대사는 그 반대쪽에서 써먹었던 대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세상 코미디야. 어쨌든 영화 다 소개 끝나셨으면 좀 잠시 쉬고 그러면 우리가 또 제가 보니까 닥터팀 원고가 가득히 차 있는 거 보니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와중에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를 들리면서 1시간 반 동안 정리했는데 A4 3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말의 어떤 미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그 영화를 표현하는 단어는 쓸쓸함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저희 배드 테이스트만의 시각으로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생각보다 별로인 영화다. 그러니까 쓸쓸함도 괜찮아요. 자주 하지 말라는 거지. 생각보다 별로인 영화라기보다는 이 영화를 봐야 될 감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바닥에 있을 때는 그 상황을 담당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요.
일단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치고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예. 닥두님이 그러니까는 한국 영화계 일획을 그었구만요.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내리고 저평가받았던 고고 70을 올리는 이런 또 업적을 이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와이키키 브라더스보다는 고고 70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좀 전투성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어떤 거대한 이데올로기 있다가 필요 없고 즐기자. 좀 내버려도 좀 놀게 냅둬. 그러니까. 나는 아까 닥터님이 고고 70 소개하실 때 고고 70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고고 70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이렇게 소개하면 얼마나 황당할까. 지금 2015년인데 무슨 얘기예요? 왜 그렇게 소개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목은 고고 70인데 그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영화를 제목은 고고 80인데 배경은 뭐 SF 2000년대로 이거를 개그로 받아들여야 될지 어쨌든 뭐 그럼 어쨌든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러시죠. 쉴 때가 됐어.